잠시 여기서 기다리거라. 곧 데리러 오마. 어머님, 여기는 사람이 없는 섬입니다. 알고 왔다. 어머님! 제가 우럿을 잘못 씁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 더 못 견디겠다. 서방님 저를 두고 가십니까? 남편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인도에 홀로 남은 해주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옹달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선 어느 왕 시절이었습니다. 남해 바닷가에 윤진사 댁이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은 없었으나 논밭이 넉넉하여 고을에서 손꼽히는 집이었지요. 소슬대문이 높고 곳간이 그득하고 마당에는 일하는 이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맏며느리의 이름은 해주였습니다. 25, 시집 온 지 7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곱게 자란 처녀였습니다. 18배 가마를 타고 그 높은 대문을 넘을 때만 해도 앞으로의 삶이 어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새벽같이 길을 나선다기에 해주는 아직 어둑할 때 일어나 몸을 씻고 옷매무새를 여몄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가 절에 공양을 드리러 가는 길에 함께 가자 하였습니다. 자식을 점지해 달라 부처님께 빌러가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7년을 기다린 아이였습니다. 그 말에 해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절에 간다는 것은 아직 저를 이 집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라 여겼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도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쓰러지는 듯 했습니다. 나루에는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주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배에 올랐습니다. 남편 윤도경도 말없이 뒤따라 올랐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잡자 배는 소리 없이 물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안개가 짙어 뱃머리 넘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 젓는 소리만 물 위로 낮게 퍼졌습니다. 물빛은 잿빛이었고 공기에는 갯내가 무겁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해주는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에 공양을 드리러 간다면서 배 안에 공양짐이 없었습니다. 쌀도 없고 초도 없고 향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올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해주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저 깜빡 잊고 뒷배에 실었으려니 하며 그 서늘함을 애써 눌렀습니다. 어머님, 해주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윤 씨는 뱃전 넘어 안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양미는 어느 배에 실었는지요? 뒷배에 실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무심했습니다. 그러나 뒷배는 없었습니다. 나루에는 이 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해주는 그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슴 속의 서늘함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해주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윤도경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뱃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주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는지 그 손이 한 번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7해였습니다. 첫 3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을 두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3년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초하루마다 사당 앞에 해주를 세웠습니다. 조상별 낯이 없다는 말을 등 뒤에서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는 그 초하루의 문안마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을 때 해주는 차라리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저를 포기하고 그냥 두려나 보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배 위에서야 해주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다는 것을. 문안을 그만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이 집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해주는 무남동녀였습니다. 친정 부모가 물려준 논밭이 적지 않았고 그 문서는 온전히 해주의 것이었습니다. 요사이 시동생 윤재복이 그 문서를 자꾸 넘겨다 보던 일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대를 못 잇는다 하여 쫓아내면 그 재산은 친정으로 딸려 돌아갑니다. 첩을 들인들 본처가 살아있는 한 그 논밭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허나 자식 없는 본처가 죽고 나면 그것은 고스란히 이 집 차지가 됩니다. 돌려줄 친정조차 없으니 배에 공양짐이 없는 까닭을 해주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라 딸린 것 없는 죽음을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곁에 앉은 남편이 저토록 고개를 못 드는 까닭도 알만했습니다. 그 논밭이 시댁 차지가 되면 맏아들인 윤도경에게도 그 몫이 돌아갈 터였습니다. 남편은 무서워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재산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서방님, 해주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윤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뱃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아니 됩니다. 그 한마디면 배는 뱃머리를 돌렸을 것입니다. 남편이 제 아내가 아니라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도경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것은 시어머니였으나 그 칼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앞쪽에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바위가 많고 나무는 성그렇으며 집도 밭도 사람의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갯바위에 물새 몇 마리가 앉아 있다가 배가 다가가자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절이 있을 만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갯바위에 닿았습니다. 차공이 노를 멈추었습니다. 윤 씨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내리거라. 어머님, 잠시 여기서 기다리거라. 곧 데리러 오마. 해주는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안개가 걷힌 뒤에도 여전히 흐렸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사람이 사는 섬이 아닙니다. 절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윤 씨가 그제야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왔다. 넉자였습니다. 그 넉자에 7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왜 저를 사당 앞에 세웠는지, 왜 문안을 그만두었는지, 왜 오늘 새벽 공양짐도 없이 저를 이 배에 태웠는지, 그 모든 것이 넉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새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해주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치마를 걷고 뱃전을 넘었습니다. 발이 젖은 바위에 닿았습니다. 이끼가 낀 바위는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해주가 갯바위에 내려서자 뱃사공이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밧줄이 나무 말뚝에서 풀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해주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십니까? 노가 물을 밀었습니다. 배가 갯바위에서 한 뼘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두 뼘, 세 뼘. 배와 바위 사이로 잿빛 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무엇이든 고치겠습니다. 윤 씨는 앞을 향해 앉은 채 돌아보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 더 못 견디겠다. 해주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어찌 버린단 말인가. 그러나 시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했다면, 나무라면 그만이었을 것을, 잘못이 없으니. 미워할 구실조차 없어 그저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노가 다시 물을 밀었습니다. 배가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주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갯바위에서 그대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가슴까지 찼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주는 두 팔을 저었습니다. 서방님. 배는 안개가 남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저를 두고 가십니까? 서방님. 윤도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인 채 어깨만 한 번 움츠렸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딱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망설임도. 그저 물건 하나를 두고 가는 눈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치마가 물을 먹어 무거워졌습니다. 젖은 옷감이 다리에 감기고 발목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해주는 물을 삼켰습니다. 짜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팔을 저었습니다. 배는 이미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자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턱까지 입까지 차올랐을 때 해주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해주는 몸을 돌려 갯바위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훨씬 멀고 힘겨웠습니다. 젖은 옷이 몸을 잡아 끌었습니다. 갯바위 끝을 겨우 붙잡았을 때는 손끝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끼에 3번을 미끄러지고 4번째에야 겨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해주는 바위에 엎드린 채 삼킨 물을 개워내며 오래 기침을 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을 때 배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다시 두껍게 밀려와 물과 하늘의 경계마저 지워놓았습니다. 배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해주는 젖은 채로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젖은 옷이 마르면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아갔던 물새가 다시 돌아와 아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주는 멍하니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버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멀어질 때는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막상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니 속이 텅 비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온 것은 믿기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7해를 한 집에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병들면 약을 다리고 제사 때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그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 빈 섬에 버리고 갔습니다. 해가 바다 저편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잿빛 물이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검게 가라앉았습니다. 섬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해주는 비로소 무서워졌습니다. 이 넓은 섬의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을 보낼 곳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갯바위에 앉아 있다가는 밀물에 쓸려가거나 밤바람에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해주는 어둠 속을 더듬어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덜 드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큰 바위 2개가 맞붙어 그늘을 이룬 아래 겨우 몸 하나 웅크릴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해주는 그 안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마른 풀을 조금 긁어 모아 몸 아래에 깔았습니다.
옷은 아직 반쯤 젖어 있었고 신은 물속에서 벗겨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맨발이 돌에 쓸려 아렸습니다. 밤이 되자 소리가 커졌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는 소리, 바람이 성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무언가가 바위 사이를 스르륵 지나가는 소리.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또렷했습니다. 해주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짐승이 나올까 무섭고 어둠이 무섭고 이 밤이 끝나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보다 더 크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데리러 오마하였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 아침이면 배가 다시 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다 시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날이 밝으면 웃으며 저를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다 해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버린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저는 이 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갯바위에 앉아 오지 않을 배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말라 죽을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면 죽는다. 해주는 그 밤 그것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해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있던 다리가 저려 2번을 주저앉았다가 3번째에야 겨우 일어섰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 밝아오는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붉은 해가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이 밤새 검던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젖은 바위와 해주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겠다. 죽어서 이 섬의 흙이 되지 않겠다. 살아서 2발로 걸어 저 집 마당에 다시 서겠다. 그때는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라 내 배를 타고 내 발로 걸어서 가겠다.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고 해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살겠다고 마음을 먹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밤새 짠 바닷물을 삼킨 탓에 입안이 소금을 문 것처럼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혀가 부어오르고 침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 무엇보다 먼저 물이었습니다. 해주의 눈앞에는 물이 사방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목마름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해주는 저도 모르게 갯가로 내려가 2 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입에 대었습니다. 짜고 썼습니다. 한 모금을 삼키자 목마름은 가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짠 물은 몸속의 물기마저 끌어내는 법이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고 끝내는 정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해주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해주는 손에 든 물을 도로 쏟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물 없이 며칠을 버티는지 해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사나흘이면 정신이 흐려지고 그 다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주는 마른 입술을 깨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마실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주는 낮은 곳을 살피며 섬을 돌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어딘가 움푹한 곳에 고일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물이 어느 쪽 담 밑으로 모이던지를 떠올렸습니다. 섬 안쪽 큰 바위 여럿이 겹쳐 그늘을 이룬 자리에서 해주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위 틈으로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가 볕이 들지 않는 그 틈에 갇혀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해주는 떨리는 손가락을 틈에 넣어 손끝에 묻은 물을 혀에 대어 보았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단물이었습니다. 해주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틈이 좁아
한 번에 한 모금밖에 빨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입술을 바위에 대고 조금씩 조금씩. 반나절이 걸려서야 겨우 타는 목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며칠이면 마를 것이었습니다. 다음 비가 언제 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목마름을 넘겼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주는 물을 모을 궁리를 했습니다. 갯가에는 큰 조개 껍데기와 파도에 밀려온 오목한 나무 토막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해주는 그것들을 주워와 볕이 들지 않는 바위 곁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목한 바위가 있으면 그 위를 널쩍한 돌로 반쯤 덮어 고인 물이 볕에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저 그릇들이 물을 받아둘 것이었습니다. 물이 나는 자리 하나와 물을 모으는 그릇 몇 개. 그것이 해주가 이 섬에서 얻은 첫 재산이었습니다. 물을 얻자 다음은 불이었습니다. 낮에는 볕이 몸을 데워주었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젖은 몸으로 바위 밑에 웅크리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밤을 나다가는 굶어 죽기 전에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불이 있어야 조개도 구워 먹고 물도 끓일 수 있었습니다. 불은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해주는 마른 나뭇가지와 마른 풀을 걸어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풀을 두 손으로 비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 두 개를 부딪혀도 보았습니다. 불꽃은커녕 손만 아팠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갔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물집이 잡혔다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해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종의 손놀림을, 부싯돌을 치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해주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뾰족하게 깎았습니다. 그것을 판판한 마른 나무판에 대고 두 손바닥으로 빠르게 비볐습니다. 쉬지 않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파도 계속 비볐습니다. 한참 만에 나무가 닿는 자리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해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마른 풀부스러기를 조심스레 가져다 대고 입으로 살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풀로 옮겨 붙었습니다. 해주는 두 손을 오므려 바람을 막고 마른 잔가지를 하나씩 얹어가며 그 불씨를 키웠습니다. 이윽고 불이 일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불이 어둑한 바위, 그늘 아래에서 발갛게 타올랐습니다. 해주는 그 앞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두 손을 쬐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이 밤을 날 수 있게 되어서였습니다. 그날부터 해주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잘 때도 잔불을 재로 덮어두었다가 아침이면 다시 살려냈습니다. 불은 이 섬에서 해주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불이 생기자 비로소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갯바위에는 조개와 고둥, 작은 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해주는 돌로 두드려 껍데기를 깨고 속을 파냈습니다. 처음에는 날로 삼켰습니다. 비리고 미끈거렸으나 굶주린 배에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불에 구울 수 있었습니다. 납작한 돌을 불 위에 얹어 달군 뒤 그 위에 조갯살과 소라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익는 냄새가 텅 빈 섬에 퍼졌습니다. 구운 것은 날 것과 견줄 수 없이 고소했습니다. 풀과 열매도 찾아보았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해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했습니다. 낯선 풀은 아주 조금만 혀에 대어보고 쓰거나 아리면 곧바로 뱉었습니다. 삼킨 것도 조금씩만 먹고 한나절을 기다려 탈이 없으면 그제야 다시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빛깔이 고운 열매에 그만 손이 갔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여 여러 알을 따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해주는 뒤틀리는 배를 안고 밤새 앓았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싶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해주는 그 열매나무를 다시 찾아가 가지 하나를 꺾어 멀찍이 세워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서 손을 뻗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하나하나 몸으로 익혀 나갔습니다. 기운이 없는 날이면 구운 조개와 소라를 옆에 쌓아두고 바위에 비스듬히 누워 먹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짠 조갯살을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 씹는 맛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개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실 물이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비가 와야 고였습니다. 볕이 며칠 이어지면 모아둔 그릇의 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다는 사방에 가득한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해주는 며칠을 그 궁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갯가에 밀려온 표류물 더미에서 성한 무쇠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배가 부서졌는지 검게 그은 솥이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해주는 그것을 씻어다 불 위에 걸고 바닷물을 부어 끓여보았습니다. 물이 펄펄 끓자 뽀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해주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솥 위로 우연히 걸쳐둔 널쩍한 돌에 김이 다 물방울로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을 손끝에 찍어 맛보니 짜지 않았습니다. 해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끓는 바닷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소금기를 두고 물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김을 차가운 것에 받아 물방울로 모으면 그것이 바로 마실 수 있는 단물이었습니다. 해주는 곧바로 궁리에 들어갔습니다. 솥 위에 차가운 돌판을 비스듬히 얹고 그 아래에 큰 조개 껍데기를 받쳐 두었습니다. 바닷물을 끓이자 돌판에 맺힌 물방울이 비탈을 타고 흘러 조개 껍데기 안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느렸습니다. 반나절을 끓여야 겨우 한 종지였습니다. 나무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주는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던 목숨이 제 손으로 물을 짓는 목숨이 된 것입니다. 솥에는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물이 다 김이 되어 날아가고 나면 솥 바닥에 하얀 것이 엉겨 붙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바닷물을 오래 졸이면 물은 김이 되어 떠나고 소금만 남는 이치였습니다. 해주는 그 소금을 긁어 모아 조개 껍데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날부터 해주의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밍밍하던 구운 조갯살에 소금을 조금 뿌리자 간이 배어 훨씬 먹을 만해졌습니다. 남은 조갯살은 소금에 절여두니 며칠이 지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소금.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두 가지를 해주는 저 짜디짠 바다에서 제 손으로 길어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얼추 자리를 잡자 해주는 제대로 된 잘곳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위 밑 틈은 비를 겨우 피할 뿐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해주는 파도에 밀려온 널빤지와 부러진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바위 두 개가 벽처럼 마주선 자리를 골라 그 사이에 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 억센 풀과 해초를 두툼하게 덮었습니다. 손에 익지 않아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세우면 기울고 덮으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마다 해주는 다시 세웠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사람 하나 누울 만한 움막이 되었습니다. 안에는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고 입구 한쪽에는 불자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붕이라 할 것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밤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산더미처럼 높아지고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바람이 움막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걸쳐둔 나무가 날아가고 덮은 풀이 벗겨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은 진작에 꺼졌습니다.
애써 모아둔 물그릇이 엎어지고 표류물로 얻은 세간이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해주는 무너지는 지붕을 두 손으로 붙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해주는 바위 틈 깊은 곳으로 기어들어 온몸을 웅크린 채 그 밤을 견뎠습니다. 밤새 폭풍이 섬을 두들겼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해주가 애써 세운 것들은 거의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움막도, 모아둔 나무도, 불씨도. 해주는 젖은 몸으로 폐허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하면 된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지만 제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었습니다. 해주는 흩어진 나무를 다시 주우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위 안쪽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아무리 센 바람도 넘지 못할 자리를 골랐습니다. 한 번 겪은 폭풍이 다음 집을 더 단단하게 짓게 했습니다. 폭풍은 해주에게 뼈아픈 것을 하나 가르쳤습니다. 섬을 모르고서는 이 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어느 골로 몰아치는지, 밀물이 어디까지 차오르는지. 그것을 모르고 아무데나 집을 지었으니 하룻밤에 다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해주는 날마다 섬을 돌았습니다.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 어느 골에 바람이 자는지, 어느 갯바위에 조개가 많은지, 밀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두 발로 걸어 재고 두 눈으로 새겼습니다. 그러고는 판판한 바위 하나를 골라 뾰족한 돌로 금을 그었습니다. 섬의 생김을 큼직하게 그리고 물 나는 자리에 점을 찍고 바람 자는 골에 표시를 하고 밀물이 닿는 선을 길게 그었습니다. 위험한 여울에는 금을 겹쳐 그어 얼씬도 말라는 표를 삼았습니다. 그를 많이 데우지는 못한 해주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지도였습니다. 그 바위는 해주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섬에 온 지 한 달, 해주는 이제 캄캄한 밤에도 물 나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섬이 조금씩 낯선 감옥에서 제 손바닥 안의 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섬의 생김을 익히고 나서 해주가 마지막으로 알아낸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개를 캐러 내려가는 갯바위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물이 멀리 빠져 바닥이 드러나고 어느 날은 물이 가득 차 잠겨 버렸습니다. 게다가 물이 빠지는 때가 날마다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헛걸음을 한 날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해주는 지도를 그린 바위 곁에 날마다 금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그날 물이 가장 많이 빠진 때가 언제였는지를 해가 어디쯤 왔을 때였는지로 가늠해 적었습니다. 열흘, 20날, 한 달. 그렇게 금이 쌓이자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때는 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이 둥글게 차오를 때와 가늘게 이질어질 때 그 무렵이면 물이 가장 크게 들고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날들에는 물 빠지는 때가 하루하루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달이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두어 번 지켜보고 나자 해주는 며칠 뒤 물이 언제 빠질지를 미리 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도 시간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바다에 아직 해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때가 머지않아 해주를 아무도 발들이지 못한 바다로 이끌게 됩니다. 물때를 읽게 되면서 해주에게 바다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사방을 막아선 벽이던 바다가 이제는 때에 따라 길을 열고 닫는 문으로 보였습니다. 갯가의 작은 조개와 소라만으로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더 깊고 먼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밀물에 갇혀 목숨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물때를 기다렸습니다. 바위에 그 어두운 틈을 세어보니 며칠 뒤 물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빠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달이 가장 여윈 금은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해주는 갯가에 나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은 여느 날보다 훨씬 멀리, 훨씬 오래 빠졌습니다. 늘 시퍼런 물에 잠겨있던 검은 암초들이 등을 드러내며 줄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사이로 바닥이 훤히 보이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길로 발을 들였습니다. 물이 다시 차오르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걸음을 제게 옮겼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와 해초를 밟으며 여태 사람이 발 들인 적 없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해주는 숨이 멎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위 그늘 가득 커다란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전복이었습니다. 해주도 전복은 알았습니다. 시집와서 딱 한 번 대감댁 잔치 심부름을 갔다가 먼 발치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과 대감댁 상에나 오른다는 귀한 것. 그러나 눈앞의 것은 그런 전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사람 머리만 했습니다. 껍데기가 두 손바닥을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그런 것이 한둘이 아니라 바위 그늘마다 빼곡했습니다. 사람 손이 닿은 적 없는 바다였습니다. 아무도 캐 가지 않아 씨가 그대로 남아 몇 해고 자란 것이었습니다. 해주는 떨리는 손으로 돌칼을 껍데기와 바위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전복은 바위에 억세게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힘주어 비틀자 묵직한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 팔로 안아야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때 발밑으로 물이 슬금슬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밀물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주는 급히 전복 몇 개를 치마폭에 쌓아안고 열린 길이 닫히기 전에 되짚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방금 지나온 암초 길이 다시 시퍼런 물에 잠겼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해주는 그 큰 전복을 돌 위에 얹고 갈랐습니다. 살이 두툼하고 뽀였습니다. 오래 굶주린 몸에 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뿌려 달군 돌에 구우니 고소한 냄새가 텅 빈 섬에 퍼졌습니다. 한 점을 입에 넣자 눈물이 핑 돌 만큼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전복을 손질하다가 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해주는 그것을 조심스레 발라냈습니다. 작고 둥근 구슬이었습니다. 바닷물에 씻어 불빛에 비추자 뽀얀 빛이 안에서부터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그 빛은 꺼지지 않고 곱게 흘렀습니다. 여태 살면서 본 적 없는 빛이었습니다. 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값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왔습니다. 캄캄한 바닷속 그 딱딱한 껍데기 안에서 이토록 고운 것이 자란다는 사실이 이상하고도 신기했습니다. 해주는 그 구슬을 헝겊에 곱게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배가 부르고 품에 고운 것 하나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해주는 물때에 맞추어 그 바다를 드나들었습니다. 전복은 곧 살 길이었습니다. 구워 먹고 남는 것은 얇게 저며 볕에 말렸습니다. 소금에 절여두면 여러 날이 지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비바람이 몰아쳐 바다에 못 나가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전복을 가를 때마다 늘 구슬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에 하나, 스물에 하나 나왔습니다. 나오면 해주는 헝겊에 하나씩 더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유난히 굵고 빛 고운 구슬이 나왔습니다. 해주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곱기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은 이 구슬이 아니라 전복살이라는 것을. 구슬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해주는 구슬을 옆에 밀어두고 먼저 전복을 구웠습니다. 살아야 이 구슬도 값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해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옆으로 밀어둔 작은 구슬 하나가 훗날 한양의 기와집 한 채와 맞바꾸어질 물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값을 알기도 전에 목숨을 먼저 챙긴 그 마음이 앞으로 저를 몇 번이고 살려내리라는 것을. 다리 차고 이지러지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해주는 그 바다를 제 송금처럼 익혔습니다. 큰 물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전복은 캐어도 또 있었습니다. 한 자리를 비우면 이듬달에는 그 자리에 작은 것들이 새로 붙어 자라 있었습니다. 해주는 캐는 자리를 지도 바위에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어느 그늘에 큰 것이 붙는지, 어느 고래 씨가 잘 남는지. 그러면서도 다 캐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은 반드시 남겨두었습니다. 씨를 말리면 이듬해가 없다는 것을 밭을 일구던 시댁에서 눈으로 배웠습니다. 논에 벽씨를 남기듯 바다에도 씨를 남겨야 했습니다. 바다는 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끼면 돌려주고 욕심내면 도로 거두어 갔습니다. 섬에 온 지 5달째였습니다. 해주는 이제 굶어 죽을 걱정만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헝겊에 싼 구슬이 제법 여럿 모였습니다. 움막 한 구석에 두 잔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값은 몰라도 흔한 것이 아니라는 짐작은 갔습니다. 폭풍에 쓸려가거나 혹여 뒷날 사람이 들어와 함부로 가져갈까 걱정되었습니다. 해주는 섬 안쪽 사람 키보다 높은 바위 뒤에 숨은 좁은 굴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 마른 자리에 구슬 꾸러미를 깊이 밀어넣고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겉은 여느 바위와 다를 것 없이 두고 굴 앞 바위에만 눈에 띄지 않는 금 하나를 그어 표시했습니다. 오직 제 지도에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처음 캐낸 그 굵은 구슬 하나만은 품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하나만은 값이 있든 없든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구슬을 갈무리하고 나자 해주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섬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데는 이제 이력이 났으나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겠다던 그 다짐을 이룰 방도를 궁리해야 했습니다. 섬을 나가려면 지나가는 배를 불러 세워야 했습니다. 해주는 지나갈 배를 어떻게 불러 세울지를 궁리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은 섬 하나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외친들 파도 소리에 묻힐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것은 연기와 불이었습니다. 해주는 섬에서 가장 높은 갯바위를 골라 그 위에 마른 나무와 젖은 해초를 함께 쌓아두었습니다. 마른 것만 태우면 불길은 발대 연기가 였고 젖은 해초를 얹으면 흰 연기가 굵게 솟는다는 것을 그동안 불을 다루며 알아챈 터였습니다. 낮에는 그 흰 연기를, 밤에는 불빛을 올릴 참이었습니다. 채비를 갖추어 두고 해주는 날마다 수평선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복을 말리다 고개를 든 해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평선에 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6달 만에 보는 사람의 자취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주는 벌떡 일어나 쌓아둔 나무로 달려가려다가 문득 멈추어 섰습니다. 저 배가 누구의 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시댁에서 보낸 배라면 살아있는 저를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있으니 이번에는 더 깊은 바다에 던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섬에서 늙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해주는 잠시 수평선의 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불을 올리기로. 다만 그 전에 품속의 구슬과 굴 속의 꾸러미부터 어찌할지를 정해두기로. 해주는 먼저 굴로 갔습니다. 숨겨둔 구슬 꾸러미를 다시 확인하고 입구를 막은 돌을 더 단단히 눌러두었습니다. 품속의 구슬 하나도 헝겊에 깊이 여며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혹여배에 탄 자들이 나쁜 마음을 품더라도 가진 것을 한눈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해주는 갯바위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쌓아둔 마른 나무에 불을 옮겨 붙이고 그 위에 젖은 해초를 얹었습니다. 흰 연기가 뭉게뭉게 곧게 솟아올랐습니다. 바람 없는 한낮이라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하늘 높이 기둥처럼 뻗었습니다. 해주는 그 곁에 서서 젖은 치마를 벗어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흔들었을까? 수평선의 배가 뱃머리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으나 해주는 함부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6달 전 반가운 얼굴로 배에 올랐다가 이 섬에 버려졌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맞되 믿기 전에 먼저 살피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배는 고깃배였습니다. 사공둘의 어부 서너시 탄 나매를 오르내리며 고기를 잡는 여느 배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서 연기가 오르니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빈 섬에 사람이? 배전의 한 사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주는 갯바위에 선 채 그들을 맞았습니다. 머리는 무명수건으로 동이고 옷은 색이 다 바랬으나 등을 곧게 펴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찌 이런데 홀로 계시오. 배가 부서져 표류라도 하셨소. 사연이 있어 홀로 지냈습니다. 해주는 말을 아꼈습니다. 버려졌다는 말도 시댁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들에게 제 약점을 먼저 내보일 까닭이 없었습니다. 어부들은 딱한 얼굴로 물과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해주는 받아 천천히 씹었습니다. 6달 만에 먹어보는 사람이 지은 밥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트로 나가시려오. 태워다 드리리다.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어디로 갈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를 저어 나가는 길에 어부 하나가 물었습니다. 댁이 어디시오? 집까지 데려다 드리리다. 치. 그 한마디에 해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갈 집이야 있었습니다. 남해 윤진사 댁. 소슬대문 높은 그 집. 그러나 그 대문 안에는 저를 배에 실어 이 섬에 부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가면 어찌 될까? 반길 리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으니 시어머니는 낯을 붉히며 저를 다시 없애려 들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더 확실하게. 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진사 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 많은 포구에 내려주십시오. 거기면 됩니다. 어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구나 싶었는지 아무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빛에 눌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해주가 무틀 밟기도 전에 정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리로 기어들어가는 대신 제 발로 설 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포구는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6달 만에 밟는 무치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짐을 진 지게꾼, 흥정하는 소리. 해주는 그 소란 한가운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주는 은방과 객주집이 늘어선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품속의 구슬 하나를 꺼내볼 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를 알아야 앞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객주집 앞에서 해주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배가 불룩한 중년의 객주가 주판을 놓고 있었습니다. 포구에 드나드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만져보았다는 눈 밝은 홍대주였습니다. 해주는 헝겊을 풀어 구슬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값이 나가는 물건입니까? 홍대주가 무심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등불에 비추어 보고 저울에 얹어보고
다시 손바닥 위에 굴려보았습니다. 얼굴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무심하던 눈에 놀라움이 이어 탐욕이 스쳤습니다. 부인, 이것을 대체 어디서 구하셨소? 제가 버려진 자리에서 났습니다. 홍대주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모릅니다. 진주요. 그것도 여태 내 평생 본 적 없는 굵기에. 홍대주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부인, 이거 하나면 한영복판에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오. 해주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이런 것이 아직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이 나는 바다를 이 세상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홍대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인, 그것을 내게 넘기시오. 값은 후하게, 아주 후하게 쳐드리리다. 해주는 구슬을 도로 헝겊에 여몄습니다. 서두르는 쪽은 제가 아니라 상대라는 것을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후하게라 하시면 얼마입니까? 홍대주가 값을 불렀습니다. 적지 않은 값이었습니다. 6달을 굶주린 여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혀 넙죽 받았을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주는 방금 제 귀로 들었습니다. 이것 하나가 기와집 한 채라는 것을. 기와집 한 채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홍대주의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 값을 쳐 주실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구경만 시켜드린 것으로 하지요. 해주가 태연히 돌아서려 하자 홍대주가 다급히 붙들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앉으시오. 앉아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해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값을 아는 자와 값을 모르는 자의 흥정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아는 쪽은 해주였습니다. 해주는 그날 가진 구슬을 다 팔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팔았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풀면 흔해져 값이 무너진다는 것을 방금 흥정에서 깨쳤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조금씩 내놓아야 값이 서는 법이었습니다. 그 한 알 값으로 해주는 뭇에서 여러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쌀과 소금, 무쇠솥과 연장, 그물과 항아리, 그리고 작은 배 한 척. 사람도 구했습니다. 배실의 밝은 사공과 힘 좋은 일꾼 몇을 삭슬 주어 데렸습니다. 집을 지을 목수와 기둥이 될 제목도 배에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백길이요? 사공이 물었습니다. 섬으로 갑니다. 섬이라니 이 남해의 섬이 한둘이요? 무슨 섬 말이요? 제가 살던 섬입니다. 배는 짐을 가득 싣고 남해로 나아갔습니다. 6달 전 빈몸으로 던져졌던 그 바닷길을 이번에는 제 삭스로 산 배에 제가 부리는 사람들을 태우고 건너갔습니다. 섬이 보이자 사공이 뱃머리를 늦추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바위섬에 정말 사람이 살았단 말이오? 해주는 대답 대신 갯바위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6달 전 맨몸으로 기어올랐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배를 대고 짐을 부렸습니다. 목수와 일꾼이 제목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주는 집이 설 자리를 손수 짚었습니다. 바로 그 갯바위 옆 바람이 자는 골이었습니다. 지난 폭풍에 움막이 통째로 날아갔던 것을 잊지 않았기에 바람길을 피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둥이 서고 지붕이 얹혔습니다. 빗물을 받는 큰 독을 여럿 묶고 배를 댈 부두를 놓았습니다. 곁에는 전복과 진주를 갈무리할 창고를 앉혔습니다. 며칠 만에 아무것도 없던 빈섬에 집과 창고와 부두가 생겼습니다. 해주는 다 지은 집 앞에 섰습니다. 6달 전 신도 없이 맨발로 기어올라 울부짖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제 집이 서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리가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이 서자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 넓은 바다의 전복을 캐고 진주를 다루려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해주는 포구에서 잡녀를 구했습니다. 물질로 반평생을 늙은 여인들이 삭슬 조차 모여들었습니다. 해주는 사람을 고르되 물질 솜씨만 보지 않았습니다. 삭슬 한 푼이라도 더 달라 악을 쓰는 자보다 말없이 제 몫을 하는 자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남이 캔 망태를 겼는지라는 자는 솜씨가 좋아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여인이 있었으니 큰 물어멈이었습니다. 해주가 물었습니다. 물속에서 남이 캔 것을 탐낸 적 있소? 큰 물어멈이 껄껄 웃었습니다. 바다가 준 것을 제 것이라 우기면 바다가 그 값으로 목숨을 도로 가져갑디다. 나는 아직 살고 싶소. 해주는 그 여인을 잡녀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 해주가 섬에서 얻은 또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다만 그 눈도 훗날 단 한 사람 앞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해주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잡녀가 물에 들고 일꾼이 전복을 갈랐습니다. 섬은 날마다 부산해졌습니다. 캐낸 전복과 말린 전복, 그 속에서 나온 진주. 해주는 그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섬에서 바위에 금을 긋던 그 거릇이 이제 종이 위의 장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바다에서 몇 개를 캤는지, 진주가 몇 알 나왔는지,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 관의 새를 얼마나 물었는지 날짜를 매겨 낱낱이 적었습니다. 아녀자가 장부는 무엇에 쓰시려오? 사공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적어두지 않으면 어제 한 일을 오늘 잊습니다. 잊으면 속습니다. 해주는 웃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진주 나는 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물때에 어느 바다로 들어가야 그 큰 전복에 닿는지가 그 한 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섬에서 가장 값진 비밀이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날짜마다 물때가 함께 적힌 그 기록이 훗날 죽을 자리에서 해주를 살려내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비밀을 노리는 눈 하나가 상단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주 상단이라는 이름이 남해에 서기까지는 2해가 걸렸습니다. 처음 한 척이던 배가 여러 척이 되고 몇 안 되던 잡녀와 일꾼이 수십이 되었습니다. 섬에는 집이 늘고 창고가 늘었습니다. 갯바위 하나에 맨몸으로 내렸던 여인이 이제 수십 식솔의 살림을 쥔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복은 대감댁 잔치상으로, 진주는 은방을 거쳐 한양의 큰 집들로 팔려 나갔습니다. 해주는 값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한꺼번에 풀지 않고 조금씩 내놓아 값이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전복은 철을 가려 내다 팔아 흔할 때 헐값에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주는 사람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삭슬 제날에 주고 물질하다 다친 잡녀에게는 약을 대었습니다. 흉년에도 상단 식솔에 끼니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곳간이 차오를수록 그 곳간을 넘보는 눈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진주가 나는 섬. 그 하나의 소문이 남해 건너 무채 벼슬아치들에게까지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칠성이 상단에 들어왔습니다. 샘에 밝고 말이 시원한 사내였습니다. 장부를 맡기면 하룻밤새 어긋난 셈을 바로잡았고 흥정에 내보내면 늘 값을 후하게 받아왔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너그럽고 해주 앞에서는 깍듯했습니다. 한 해를 지켜보고 해주는 그를 행수로 세웠습니다. 상단에 안살림을 맡겼습니다. 곁에서 큰 물어멈이 말렸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에게 너무 큰 것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쓸 사람은 크게 써야 크게 갚는 법이요. 해주는 그리 답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걸리기는 했습니다. 최칠성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진주를 볼 때
그 빛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바다에서 났는지, 물때가 언제인지 진주가 아니라 진주가 나는 자리를 좇는 눈이었습니다. 해주는 그 가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새 많은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보는 해주의 눈이 처음으로 어긋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장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는 진주수와 판 진주수가 조금씩 맞지 않았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한둘, 두셋. 여느 상단이라면 눈치도 못 챌 만한 어긋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주의 장부는 달랐습니다. 섬에서 바위에 금을 긋던 시절부터 해주의 셈은 늘 한 톨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해주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장부를 되짚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진주 나는 자리를 적어둔 대목에 누군가의 손이 닿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종이에 접힌 자국이 달라져 있었고 먹의 빛깔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펼쳐보고 몰래 베껴 적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상단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주가 어디서 나는가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까닭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포구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주 상단의 진주밭이 어디인지 엉뚱한 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칠성이었습니다. 그가 장부에서 진주 나는 자리를 낱낱이 베껴 뒤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남해를 떠도는 도적대였습니다. 값진 진주밭을 통째로 도적에게 판 셈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래로 남긴 이문의 절반이 무채 어느 벼슬아치에게로 흘러들었습니다. 호조판서 조명흠, 진주 나는 섬을 진작부터 눈여겨보던 자였습니다. 최칠성은 도적에게는 자리를 팔고 판서에게는 뒷배를 산 것입니다. 해주가 그 낌새를 챘을 때 최칠성은 이미 상단에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배 한 척을 몰래 몰고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비밀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산 자들이 바다를 건너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해주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도적이 온다면 언제 어떻게 올지를 헤아렸습니다. 최칠성이 넘긴 도면에는 진주밭으로 드는 물길과 물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 도적이라면 물이 가장 크게 드는 살이 무렵에 맞추어 올 것이었습니다. 큰 배가 진주밭 가까이 들어오려면 물이 깊어야 했으니까요. 해주는 제 물때 장부를 펼쳤습니다. 사리가 드는 날은 사흘 뒤였습니다. 해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감나가는 진주와 진짜 장부는 미리 무트로 빼돌리고 굴 속에 숨긴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잡녀들에게는 그날 밤물에 들지 말라 일렀습니다. 도적을 맨손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물때를 잇는 사람은 도적이 아니라 해주였습니다. 싸움의 자리와 때만은 해주가 고를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사리의 밤이었습니다. 물이 그득히 차오른 자정 무렵 수평선 위로 검은 돛들이 떠올랐습니다. 돛을 온통 검게 물들인 도적의 배였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최칠성이 넘긴 도면을 따라 곧장 섬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기가 무섭게 칼과 창을 든 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손에 손마다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섬을 지켜라. 일꾼들이 몽둥이와 작사를 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사람을 베어본 자들이었습니다. 몽둥이는 칼에 맥없이 부러지고 맞서던 이들이 하나둘 나가 떨어졌습니다. 도적들이 창고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문짝이 부서지고 쌓아둔 전복 더미가 짓밟혔습니다. 진주를 담은 괴가 통째로 들려 나갔습니다.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잡녀의 손에서 캐둔 진주 자루가 억센 소나기에 뜯겨나갔습니다. 대드는 일꾼의 등에 도적의 몽둥이가 내리꽂혔습니다. 한 도적이 횃불을 창고 지붕 위로 내던졌습니다. 마른 이영의 불이 옮겨붙어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붉은 불이 밤바다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검은 연기 속으로 사람들의 비명과 도적들의 고함,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두 해를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단 한밤에 불타고 무너지고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주는 그 아수라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주의 눈은 불길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리의 밤은 크게 드는 만큼 크게 빠지는 법이었습니다. 자정에 그득했던 물이 새벽이 가까워지자 빠른 속도로 물러났습니다. 늘 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검은 암초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최칠성의 도면에는 진주 나는 자리만 적혀 있었지. 그 둘레의 암초가 어느 물때에 솟는지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해주는 불어 진주밭 안쪽으로 횃불 하나를 던져 그쪽에 아직 값진 것이 남은 듯 꾸몄습니다. 도적의 배 몇 척이 그 불빛을 쫓아 안쪽 물길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물길은 곧 바닥을 드러낼 자리였습니다. 우지끈. 앞선 배가 솟아오른 암초에 얹혔습니다. 뒤따르던 배가 그 배를 들이받고 또 한 척이 얕은 여울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빠지는 물살에 배들이 기울고 도적들이 물속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다가 도적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때를 잇는 자와 잇지 못하는 자의 싸움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적의 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좌초한 것은 몇 척뿐, 나머지는 진주밭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해주 혼자 이 밤을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큰 물어멈이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왔습니다. 주인마님, 물속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도적들이 진주 상자부터 건지라는데 그 밑에 잡녀 둘이 갇혔습니다. 해주는 물가로 달렸습니다. 빠지는 물살 속 바위 틈에 진주 상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 뒤집힌 도적배 아래에 잡녀 둘이 갇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먼저 건지면 진주를 지키고 사람을 먼저 건지면 진주를 잃을 판이었습니다. 곁에 일꾼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상자부터 건집니까? 사람부터 건진다. 해주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진주는 또 캐면 된다. 사람은 다시 없다. 남은 이들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집힌 배를 밀어젖히고 갇힌 잡녀 둘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는 팔이 찢겨 피를 흘렸고 하나는 물을 먹어 늘어졌으나 둘 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진주 상자는 빠지는 물살을 타고 도적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도적들은 좌초한 배를 버리고 물러갔습니다. 해주는 피 흘리는 잡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견뎠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날이 완전히 밝자 해주는 진주밭으로 나갔습니다. 썰물에 열린 길을 밟고 들어갔습니다. 6달을 홀로 캐고 2해를 살려온 그 바다였습니다. 바위 그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씨까지 훑어갔습니다. 벽돌만 한 전복도 갓붙은 새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나던 바다가 하룻밤 새 죽은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주는 빈 바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서 첫 진주 하나를 꺼냈습니다. 섬에서 처음 캐어 굶주릴 때도 팔지 않고 여태 곁에 둔 그 알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도적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못해서는 이 모든 일의 뒤에 조명음이 있음을 해주도 이제 알았습니다. 최칠성은 앞잡이였을 뿐 진짜 그림자는 그 벼슬아치였습니다.
도적은 물러갔으나 더 무서운 자는 아직 붓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해주는 첫 진주를 다시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밭이 죽었다고 바다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너진 자의 절망이 아니라 다시 세우려는 자의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바다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번 다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해주는 슬픔에 오래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빈 진주밭 앞에서 처음 이 섬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물때를 읽어 전복에 닿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거저준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한 밭을 잃었으면 새 밭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자리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에 기대면 그 하나를 잃을 때 또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찾는다. 해주는 배를 띄웠습니다. 남해에 흩어진 이웃섬과 이름 없는 암초들의 바닷속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주는 아무 바다나 함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궁리했습니다. 그동안 전복을 캐며 눈여겨본 것이 있었습니다. 전복이 잘 붙는 바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살이 새지도 여리지도 않고 해초가 우거지고 볕이 적당히 드는 그늘. 사람 발이 닿지 않은 곳. 해주는 그동안의 장부를 펼쳐 캐낸 전복의 크기와 그 바다의 물때, 물 깊이 바닥의 생김을 나란히 놓고 견주었습니다. 그러자 규칙이 보였습니다. 어떤 바다에 큰 전복이 붙는지, 진주가 잘 드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굳이 물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물목의 생김만으로 미리 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우연히 한 자리를 찾아 그것에 목을 맸습니다. 해주는 자리를 찾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우연히 얻은 것은 우연히 잃지만 이치로 찾은 것은 몇 번이고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해주는 첫 번째 새 바다를 찾아냈습니다. 이른 진주밭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조차 없는 암초섬이었습니다. 뱃사람도 험한 여울이라 하여 피해가는 그 안쪽에 사람 손 한 번 타지 않은 전복밭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 물어멈이 물에 들었다 나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주인마님, 여기 이른 데보다 더 큽니다. 전복이 사람 머리만 합니다. 그 속에서 나온 진주는 알이 굵고 빛이 고왔습니다. 해주는 기뻐하되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면만 안다. 입 밖에 내지 마라. 일은 하나 대신 더 큰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해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주는 바다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섬에서 바위에 금을 긋던 그 지도가 이제 남해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어느 섬 어느 암초에 전복이 붙는지, 물때가 언제 열리는지, 배로 며칠 길인지 찾을 때마다 하나하나 적어 넣었습니다. 찾은 바다는 곧바로 캐지 않았습니다. 표시만 해두고 남겨두면 씨가 자라며 제 뒤 더 큰 밭이 되었습니다. 논에 벽씨를 남기듯 급하다고 다 캐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해주의 지도에 진주 나는 바다가 늘어갔습니다. 그 지도는 세상에 오직 한 장뿐이었고 그것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해주 하나뿐이었습니다. 2해에 걸쳐 해주는 마침내 10곳의 바다를 확보했습니다. 남해의 멀찍이 흩어진 10개의 진주밭이었습니다. 서로 100길로 며칠씩 떨어져 있어 한 곳이 털려도 나머지 9은 무사할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10곳을 한 사람에게 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잡녀 우두머리는 제가 드는 바다만 알았습니다. 사공은 제가 젓는 100길만 알았습니다. 10곳을 모두 아는 사람은 오직 해주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칠성 하나에게 도면을 통째로 내주었던 그 뼈 아픈 일을 2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누가 한 자리를 팔아도 상단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다 하나의 목을 매던 상단이 바다 열을 쥔 상단으로 다시 섰습니다. 잃기 전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해주는 장부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장부였습니다. 10곳의 바다와 물때와 참된 산출이 낱낱이 적힌 것. 오직 해주만 보는 장부였습니다. 또 하나는 가짜 장부였습니다. 도적에게 이미 털린 그 빈 진주밭 하나만 적힌 것. 누가 훔쳐보아도 되는 장부였습니다. 이제 누군가 또 장부에 손을 댄다면 그가 보게 되는 것은 텅 빈 바다 하나뿐일 것이었습니다. 의심하며 사는 것이 사람을 못 믿는 것입니까? 큰 물어멈이 물었습니다. 믿는 것과 대비하는 것은 다르오. 사람은 믿되 비밀은 지키는 것이지. 해주는 진짜 장부를 첫 진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었습니다. 한 번 속은 자는 2번 속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주는 그 가짜 장부를 어디에 쓸지까지 이미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여전히 남해를 노렸습니다. 조명음의 비호를 받는 그들은 해주 상단의 새 진주밭이 어디인지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맸습니다. 해주는 그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털린 그 빈 진주밭에 일부러 소문을 흘렸습니다. 해주 상단이 그곳에서 다시 진주를 캐기 시작했다고. 가짜 장부 한 권을 마치 실수인 양 흘려 그 소문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해주는 관아에 은밀히 기별을 넣었습니다. 요사이 남해의 도적이 창궐하니 아무 날 밤 그 바다를 지켜달라고. 도적에게 2번이나 털린 상단이 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끼는 놓였고 그물은 쳐졌습니다. 금은 밤 도적들이 그 빈 바다로 몰려들었습니다. 가짜 장부와 소문을 믿고 진주가 그득하리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주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집으며 헛물만 켜던 도적들은 문득 사방에서 관군의 횃불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리 매복해 있던 관군이 그물을 조였습니다. 도적들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묶였습니다. 해주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적이 제 발로 관가의 그물에 걸려들도록 미끼를 놓고 때를 골랐을 뿐이었습니다. 함정을 파되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털린 빈밭 하나가 살아있는 열밭을 지키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가장 값없는 것으로 가장 값진 것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도적이 소탕되자 남해가 오랜만에 잠잠해졌습니다. 해주 상단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10곳의 바다에서 전복과 진주가 올라왔습니다. 불탔던 창고 자리에는 전보다 더 큰 창고가 섰습니다. 부두의 배가 늘고 흩어졌던 잡녀와 일꾼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고 그보다 더 크게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해주를 두고 말했습니다. 무너뜨려도 기어이 다시 서는 상단이라고. 바다가 그 여인 편이라고. 그러나 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적을 물리친 것이 도적의 뒤에 숨은 자를 크게 노하게 했다는 것을. 칼로 빼앗지 못한 것을 이제 그 자는 붓으로 빼앗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호조판서 조명흠. 그가 이를 갈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보다 붓이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도적을 잃은 조명흠은 이번에는 칼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칼로 빼앗은 것은 도로 빼앗기고 도적은 관가에 묶였으나 벼슬아치의 붓은 칼보다 멀리 더 깊이 찔렀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해주 상단을 고발하는 서장이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하나가 아니라 세 겹이었습니다. 첫째는 잠상, 곧 나라의 허락 없이 몰래 하는 밀무역이었습니다.
진주를 청과 사사로이 거래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진상횡령이었습니다. 그만한 진주는 마땅히 임금께 바쳐야 할 진상감인데 그것을 사사로이 팔아 왕실 몫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국유도서 무단 점거였습니다. 진주가 나는 그 섬이 본디 나라 땅인데 해주가 무단으로 차지해 이문을 챙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죄목이 서로 얽혀 어느 하나만 걸려도 목이 위태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음은 그 그물에 거짓 미끼까지 달아두었습니다. 관차가 섬에 들이닥쳤습니다. 창고에 봉인이 붙고 배가 묶이고 장부가 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차가 압수한 것은 가짜 장부였습니다. 10곳의 바다가 적힌 진짜 장부는 첫 진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해주는 동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무릎이 꿇렸습니다. 조명음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무역과 진상횡령의 죄가 크다. 바른 대로 고하라. 해주는 감춰둔 진짜 장부와 관의 세를 물어온 증빙을 내밀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캐어 나라의 세를 얼마나 다쳤는지가 날짜마다 적힌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세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관은 그 장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녀자의 손글씨를 어찌 믿는단 말이냐. 제 죄를 덮으려 지어낸 것이 아니냐.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최칠성이었습니다. 그가 조명음의 사람이 되어 거짓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소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 달 아무 날 밤 저 여인의 밀무역 배가 진주를 가득 싣고 섬을 떠나 청으로 향하는 것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은 그 거짓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증거를 내밀어도 내쳐지고 거짓이 도리어 증거가 되었습니다. 판을 쥔 자가 조명음인 한 이 관아 안에서는 오라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해주는 그날 죄수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기 직전 해주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주를 거쳐 청을 오가는 큰 상인 왕여산이었습니다. 청황실에 물건을 대는 조달상으로 진작부터 해주의 진주를 눈여겨보던 자였습니다. 왕여산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부인의 죄목에는 진상횡령이 있소. 왕실이 걸린 죄라 이고을 관아가 함부로 목을 벨 수 없소. 마지막 판결은 한양의 조정이 다시 살펴야 하오. 그 사이에 시간이 있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조선 안에서는 조명음을 이길 수 없소. 그의 손이 닿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하오. 왕여산의 눈이 빛났습니다. 청으로 나오시오. 청황실이 부인의 뒤를 받치면 조명흠도 함부로 부인을 건드리지 못하오. 그리고 부인의 진주라면 청황실이 능히 탐낼 것이오. 해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 안에서 오른만으로는 못 이긴다면 밖에서 힘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무릎 꿇고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제 발로 바다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만 거저 얻지는 않겠습니다. 제 값을 하고 얻겠습니다. 그러나 남해에서 청까지 진주를 실어 나르는 길은 험했습니다. 바닷길 곳곳에 해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음의 손이 뻗은 자들이었습니다. 해주 상단에 배가 뜬다는 소문만 나면 어김없이 검은 돛이 뒤를 쫓았습니다. 해주는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배로 해적을 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바다를 무기로 썼습니다. 먼저 짐을 한 배에 몰아싣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여러 척의 작은 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한 척이 털려도 나머지가 무사하도록. 10곳의 바다로 상단을 지켰던 그 이치를 뱃길에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 때를 골랐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새벽이나 물때가 험해
큰 배가 함부로 못 드는 물목을 골라 지났습니다. 물길을 훤히 아는 해주의 배는 빠져나가고 물길을 모르는 해적의 배는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를 놓았습니다. 감나가는 짐을 잔뜩 실은 듯 꾸민 배 한 척을 불어 눈에 띄게 앞세웠습니다. 해적들이 그 배를 쫓아 물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물목은 썰물이면 암초가 솟는 자리였습니다. 미끼 배는 물길을 알아 빠져나가고 뒤쫓던 해적선은 드러난 암초에 걸려 좌초했습니다. 칼 한 번 대지 않고 바다가 해적을 걸러냈습니다. 진주를 실은 진짜 배들은 그 사이 다른 물목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이번에는 무치였습니다. 의주에서 청으로 드는 육로에는 도적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해주 상단의 짐수레가 언제 어느 길로 뜨는지를 도적들이 번번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해주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짐수레의 날짜와 길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는지, 그중 누구의 씀씀이가 갑자기 헤퍼졌는지. 그러다 조명흠의 끈앞을 하나가 상단 언저리에서 길을 흘리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해주는 그 끈앞을 대뜸 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거짓 길을 흘렸습니다. 값진 진주를 실은 첫 꾸민 짐수레를 요란하게 큰 길로 내보냈습니다. 끈앞을은 그 길과 나를 도적에게 넘겼습니다. 도적대가 큰 길에서 그 수레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수레 안에는 돌멩이와 마른 전복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진짜 진주는 그 밤 다른 샛길로 조용히 넘어간 뒤였습니다. 도적을 이긴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과 흘려준 거짓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진주를 청까지 끊김없이 되었습니다. 마침 청황실에서는 큰 잔치를 앞두고 예물로 쓸 진주가 급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상단이 그 자리를 노리고 몰려들었습니다. 급한 것을 안 상단들은 값을 몇 곱절로 불렀습니다. 이런 때 값을 올려야 크게 번다며 서로 앞다투어 값을 높였습니다. 왕여산이 해주에게 넌지시 일렀습니다. 부인도 값을 올리시오. 지금이 기회요. 부인이 부르는 게 곧 값이 돼요. 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할 때 값을 올리면 한 번은 크게 벌지만 신을 잃습니다. 신을 잃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해주는 제 값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에 약속한 만큼을 어김없이 대었습니다. 다른 상단들이 해적과 도적에 막혀 물건을 대지 못하고 쩔쩔맬 때 오직 해주의 진주만이 제 날에 제 양대로 들어왔습니다. 값을 후려치지 않은 정직함과 어떤 방해에도 끊기지 않는 신뢰. 청황실이 택한 것은 값을 높이 부른 상단이 아니라 해주였습니다. 황실은 해주를 정식 조달상으로 삼고 문서 하나를 내렸습니다. 해주 상단은 청황실의 물건을 대는 상단이니 함부로 막지 말라는 보호의 문서였습니다. 해주는 그 문서를 품에 넣고 조선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빼앗기러 가는 길이 아니라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한양의 조정에서 해주의 죄를 다시 살피는 자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상이 걸린 죄라 조명흠도 이 자리만은 제 뜻대로 주무를 수 없었습니다. 형조의 관원들과 여러 대신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조명흠은 초조해졌습니다. 이 고을 동원에서라면 아녀자의 장부라 내치고 끝냈을 것을 그 자리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황실의 보호를 받는 상단이라니 잘못 건드리면 두 나라 사이의 사달로 번질 일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명흠은 마지막 수를 택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한 수였습니다. 조정의 재심이 열리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증언하지 못하는 법. 조명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심에서 해주가 입을 열기 전에 아예 그 입을 없애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금은밤
자객 몇이 해주가 묵는 객사로 소리 없이 숨어들었습니다. 담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불이 켜진 방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사람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자객들이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제히 방문을 젖히고 뛰어들어 이불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러나 이불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주는 그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적으로 빼앗다 실패하고 붓으로 얽다 미천이 드러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에 무엇을 할지 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으로 이미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자는 끝에 가서 칼을 뽑는 법이다. 해주는 미리 손을 써 두었습니다. 제가 묵는 방에는 밤새 등을 밝히고 이불을 사람처럼 그어두었으되 정작 제 몸은 다른 방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황실의 조달상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왕여산의 사람들과 관의 군조를 객사둘레에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빈 이불에 칼을 꽂은 자객들이 속은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쏟아지고 군졸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휘둘러 보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고 산채로 결박되었습니다. 해주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객은 말이 없으나 산 자객은 제 주인을 부는 법이었습니다. 조명음이 뽑아든 마지막 칼이 도리어 제 목을 겨누는 증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조정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여러 대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명음은 위조한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저 여인의 밀무역계가 아무 달 아무 날 밤 진주를 싣고 섬을 떠났소. 여기 장부가 있고 저기 증인이 있소. 최칠성이 다시 그 거짓을 되뇌었습니다. 그때 해주가 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섬에서부터 여태 날마다 물때를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그 밤의 물때를 아래입니다. 해주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아래였습니다. 그날은 금음살이 물이 한 해 중 가장 크게 빠지는 밤이었습니다. 그 섬으로 드는 물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 밤에는 물이 다 빠져 바닥에 암초가 훤히 드러납니다. 큰 배는커녕 조각배 한 척도 뜨고 들 수 없는 밤입니다.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물때는 달을 따라 움직이니 아무나 달력을 짚어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섬에서 진주실은 배가 떴다는 말은 하늘이 뒤집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조의 관원이 달력을 짚어 헤아렸습니다. 과연 그 밤은 사리의 극설물이었습니다. 뜰 수 없는 밤에 떴다는 배. 조명음의 증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위조 장부가 무너지자 자리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해주는 준비해 둔 증인들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먼저 객사에서 산채로 잡힌 자객들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보냈느냐? 호조판서 대감이었습니다. 재심 전에 저 여인의 입을 막으라 하였습니다.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어찌 증인을 죽이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자객을 보냈다는 그 하나가 조명음의 결백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다음은 도적의 습격에서 살아남은 잡녀였습니다. 팔에 아직 그날의 흉터가 남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밤 도적들이 진주 상자를 실어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저희가 뒤를 캤습니다. 이어 무채 은방 주인이 나섰습니다. 도적이 판 그 진주를 소인이 사들였습니다. 값을 치른 상대는 조명음 대감댁 청직이었습니다. 여기 그 거래 문서가 있습니다. 왕실에 바쳤어야 할 진주를 가로챈 자가 누구인지 그 손끝이 이제 조명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칠성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섰던 그가 자객의 자백과 은방의 문서 앞에서 끝내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인이 장부를 위조하였습니다. 조명음 대감이 시켰고 그 값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다 대감이 꾸민 일입니다. 물때 하나로 시작된 균열이 증인들의 입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이제 판관석에 앉을 사람과 무릎 꿇을 사람이 뒤바뀌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고로 사람을 얽으려던 죄, 도적과 결탁해 뇌물을 받은 죄, 왕실에 바쳐야 할 진주를 제 배로 가로챈 죄, 그리고 증인을 죽이려 자객까지 보낸 죄. 해주에게 씌우려던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조명음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조명음은 관복을 벗고 끌려 나갔습니다. 최칠성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봉인이 풀렸습니다. 압수되었던 진주와 배, 창고와 장부가 모두 해주에게 돌아왔습니다. 해주는 되찾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첫 진주 하나를 꺼냈습니다. 섬에서 처음 캐어 굶주릴 때도, 도적이 털 때도, 관이 묶을 때도 끝내 팔지 않은 그 한 알이었습니다. 불빛에 비추자 여전히 뽀얀 빛이 안에서부터 곱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대를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인도에 버려졌던 한 여인이 마침내 황실의 진주를 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대목도 운으로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바닷물을 못 마시는 이치를 알아 빗물을 받고 소금을 냈으며 물때를 읽어 전복에 닿았습니다. 씨를 남겨 바다를 살리고 사람을 먼저 건져 사람을 얻었습니다. 한 자리에 기대지 않아 도적에게도 무너지지 않았고 급할 때 값을 올리지 않아 청의 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적어둔 물때 한 줄이 끝내 거짓과 칼을 이겼습니다. 값을 매기지 않은 진주 하나를 끝까지 품었기에 해주는 나머지 모든 것의 값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을 지키며 오른 자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편 며느리를 버렸던 그 집은 그 뒤 어찌 되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바다를 손에 쥔 이 여인에게 이번에는 바다 건너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매밌게 보셨나요? 옹달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